조화가 있는 곳에서는 경쟁하지 않는다.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조지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철도는요, 경쟁체제보다는 통합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부분이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맺을 때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화를 깨뜨리고 난데없이 경쟁의 패러다임을 이식하려는 시도, 다름 아닌 철도 민영화의 움직임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18년 동안 열차를 운행해온 현장 노동자입니다. 철도노조와 사회공공연구소에서 철도 민영화를 연구해온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가 철도 민영화의 위험을 경고하려고 기어이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주인공은 박흥수 기관사. 그가 쓴 책은 철도의 눈물입니다. 좋은 책 많이 내는 곳이죠. 후마니타스가 발간을 했습니다. 철도의 눈물 저자 박흥수 기관사를 잠시 뒤에 모시고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박흥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유명 인사가 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예. 저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예. 유명 인사가 되셨군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첨예한 이슈를요. 굉장히 진지하고 깊게 탐구하셔가지고 책을 써내셨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텍스트로서의 가치도 굉장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데 모아서 집대성을 해놓은 자료가 흔치 않죠. 예,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온 책들이 없어서 특히 예. 철도 그러니까 민영화 관련해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철도 예. 민영화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완결된 구조로 나온 책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나 정도는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일단 책 소개에 앞서서 예. 이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박흥수 선생님이고 철도 기관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구간에서 어떤 열차를 운행하십니까? 예. 갑자기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예. 제가 원래 잘 듣지 않는 호칭이라 제가 기관사님 이렇게 할까 했는데 예. 기관사님 이렇게 계속 붙이려면은 그렇죠. 조금 좀 예. 부자연스럽겠더라고요. 예. 예. 예, 제가 그 정시로 소속된 곳은 그 철도공사 서울기관차 승무사업소란 네. 곳이고요. 거기서 기관사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전국적으로 기관차 승무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그 전국적으로 철도 운행되다 보니까. 근데 예. 제가 맡은 부분은 그 일반 열차의 호남선, 경부선, 장항선에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예. 이런 열차들 운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TX는 안 하시나요? 예, 이 KTX는 이제 저희 이 일반 열차를 충분히 많이 타고 예, 또 예. 그쪽에 가서 이제 그 경험을 쌓아서 KTX 운행을 하기도 하는데 예. 저는 뭐 KTX도 좋지만 그 무궁화 새마을호에 흠뻑 젖어 있어서 그러시군요. 일부러 거기를 그 자리를 고집하시는 그런 것 측면도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그 회사 상황상 예. 저는 이제 그 일반 열차를 주로 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 노조원이시고요. 예. 예. 그 평조합원입니다. 예. 지금은 평조합원이세요? 평조합원이면서 그 노조의 어떤 부설 형식으로 이렇게 정책 연구팀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노조의 공식 직제는 아니고요. 예. 그 연구팀에서 그 연구 자료 때문에 속에서 이제 고생하라고 그 골방에 이제 감금시켜 놓는데 그런 이제 감금당한 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사회공공연구소에서 또 연구를 쭉 철도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고요. 예. 특히 민영화 정책에 예. 대한 연구를 아주 예. 뜯어 보시면서 해오고 계시고요. 정책의 이면을요. 예. 뭐 이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대략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책 얘기로 바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철도의 눈물입니다.
철도가 울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책인지 왜 쓰셨는지 대략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철도가 이제 제목을 철도의 눈물이라고 지은 것은 네. 뭐 아프리카의 눈물, 이거 폐표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철도가 오랜 역사 114년 된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예.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현대사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그 담고 민족의 애환을 담은 이 철도인데 네.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철도가 애물단지, 적자투성의 애물단지로 취급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계속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비율의 주범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는 철도 노동자들도 비율의 주범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사자들. 예.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10년 전에 민영화가 막 급속히 추진될 때 예. 기관사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냈냐면 한 달에 하루도 제대로 못 쉬는 근무 체계였거든요. 그래서 주 1회 남들처럼 주 1회만 쉬게 해달라고 이걸 우리의 노조의 요구사항으로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명절이나 뭐 휴가 때는 어딜 갈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기계처럼 일만 해왔는데 갑자기 비효율의 주범이 되고 이게 뭐지? 그래서 민영화의 이면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열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경험할 수 있었고 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민영화 문제가 갖고 있는 엄청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끝내 이제 이렇게 얼떨결에 이런 책까지 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7일 한 12시간 이 정도 근무 체계 됐었습니까 옛날에? 지금 보통 주 40시간 노동제로 그러니까 주 40시간제로 해서 한 160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기관사들이 일반적으로 230시간 정도 일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많은 경우에는 270시간까지도 일을 했었는데 근데 특히 기관사 일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새벽 밤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 출근 시간은 아침 9시에도 출근하기도 하고 새벽 4시에도 출근하기도 하고 밤 11시에도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이건 이제 WHO에서는 이런 교대 근무 체제를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특히 기관사 같이 어떤 패턴이 없는 교대 근무 형태는 실질적인 발암물질과 별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체계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이런 규정이 있군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집을 다니는 거죠. 그 표현에 공감하시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집에서 회사 다니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집에 다니는 그렇군요. 지금은 좀 개선이 된 상태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엔 공무원 체계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강제노동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도 노동자들의 근무 체계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상이나 여러 면에서 되게 다른 직업과는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도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주변에 그래도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무한 경쟁 사회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경쟁에서 효율화되고 살기 좋아진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학교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내걸어서 만들어진 효율화가 사실은 여러 가치들을 훼손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철도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꼭 이
너무나 소중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이 미래지향적 대안교통수단으로서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어떤 유류 비용,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 또 교통혼잡병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안적 교통수단인데 이런 것들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단지 그 속에서 효율만 추구하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율조차도 못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예, 것까지 놓칠 예. 수가 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경쟁이란 프레임만으로 재단에서는 그나마 갖고 있는 철도의 건강함마저도 훼손시키게 되는데 이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수서발 KTX 노선 예. 이게 또 뜨거운 감자인데 예. 이게 전체적인 철도 민영화의 이 출발이다, 초석이다 예. 이런 분석, 이런 우려들 예. 많습니다. 자, 이거에 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수서발 KTX라고 하면 그 거대 공기업 코레일이 있고 네. 자회사 하나 설립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 그리고 네. 그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되면 좋은 게 아니냐. 그 뭐 별것도 아닌 거, 그 지엽적인 거 갖고 왜 그러냐 예, 이런 반론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을 잘 이렇게 모르시고 그러시는 거고요. 실제로 가보면 국토부가 이 철도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전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예. 6월 26일에요. 그 과정에서 오면 수서발 KTX의 경쟁 체제 도입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지방선의 여러 가지 이 운영권에 대해서 민간 개방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수서발 KTX 문제가 아니라 한국철도망 전체에 대해서 그 이 경쟁과 민간 개방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수서발 KTX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로드맵이라는 도미노 게임이 있다면 예. 그 제일 앞블럭을 무너뜨리는 탁 건드리는 겁니까? 예, 아하. 그거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철도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쳐올 거라고 저는 경고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바라보시는 그런 확인하시는 그런 정황들을 근거로 판단할 때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토부에서는 그 연내에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걸 입장을 변치 않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더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해서 철회되거나 최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절차와 전문가들의 의견 또 철도를 사랑하는 여러 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철도 산업의 미래를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공성에 대한 고민의 부재, 결여 그리고 고민이 있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얄팍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철도 민영화의 문제 같고요.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 국토부가 정부가 자기들 주장의 근거로 가끔씩 드는 게 이 서울 지하철입니다. 뭐 여기 경쟁 체제가 일부 도입이 되니까는 더 좋아지지 않았냐. 뭐 이런 건데 이거를 경쟁 체제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토부는 경쟁 사례를 들면서 서울 지하철에 두 회사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지하철 9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에서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이 경쟁에서 효율화됐다 그러는데 경쟁의 전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국민 TV로 오면서 오기 위해서 이 삼각 지역에서 왔는데 그건 6호선을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6호선은 이 지하철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노선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 도시철도공사가 마음에 안 들어. 경쟁사인 뭐 1기 지하철 서울 메트로를 탈 거야라고 해서 안 탈 수가 없거든요. 여기를 오려면 6호선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제가 합정역으로 오기 위해서 더 멀리 저 시청역으로 돌아서 뭐 서울 메트로 탄다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구간을 이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철도의 특성인데 그 과정에서 이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근본적으로 구간별로 독점이 불가피한 그 배경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 그런 가운데 말하는 경쟁 체제라는 거는 합리적인 경쟁 체제일 수도 없다는 그런 얘기이시군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지하철은 사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봐도 이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 서울 메트로랑 도시철도공사가 사실 어떤 차별성도 없고요. 그리고 환승도
쉽게 가능하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서비스의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쟁을 해가지고 어느 한쪽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 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더 요금을 뭐 높이거나 낮추게 된다. 예. 이렇게 돼서 어떤 비균질 서비스가 되면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전체의 네트워크의 조화가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실적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경쟁을 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의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경쟁을 도입하면 효율화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 산업에 대해서 철학과 영혼이 없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선생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적하는 이 현재 철도 운행 체계, 운영 체계의 비효율성도 일면 인정은 하십니까? 지금 철도 운행 체계의 비효율성보다는 그 철도공사라든지 이 정부가 시행했던 철도 정책의 비율은 문제가 많죠. 특히 여러 가지 적자들, 이 적자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런 적자들을 가중시킨 원인이 이 비전문가들을 정치인이나 또는 이 선거에 캠프에 도움 줬다는 사람을 사장으로 낙하산을 보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철도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전시행정, 또 섬신섭 사업, 그리고 그 자기 수하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정실인사 이런 걸 통해서 철도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틀들을 망쳐왔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장하고 계속 추진했던 게 국토부였고요. 그래서 정말 철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철도공사 또는 철도체계 시설공단이나 공사가 안고 있는 비효율적 요소들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 근로자들의 방만한 근무 행태나 그 체계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만은 반대로 이 윗선의 잘못이 더 크다. 정부의 잘못이 더 큰 거다. 굳이 따지자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철도 산업이 갖고 있는 적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걸 악성 적자 또는 만성 적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철도 적자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사회적 문제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과도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건설 계획 이런 것들을 내서 결과적으로 이 세금 부담을 부과시킨 어떤 정부 정책의 잘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철도가 사회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적자가 있거든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착한 적자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철도가 운행됨으로써 필요한 이 비용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적자라고 해서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면 그런 노약자 할인이라든지 장애인 할인, 학생 할인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철도공사의 수익이 올라가는데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게 불편해지고 또 철도의 접근성이 나빠져서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떨어지면 철도의 경영은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철도의 이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걸 이것은 사회적으로 적극 적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착한 적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적자들을 무조건 악성 적자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진주의료원 사태 때요. 그때 그 착한 적자라는 그 개념이 조금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건 그저 이 주판을 튕기는 그런 수준에밖에 머물 수 없는데 그건 감수하고 그거를 좀 안전하게 관리하면 될 것이지 그 자체를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니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도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철도 민영화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아주 구체적인 뭘까요? 가장 시급한 게 가장 무겁게 좀 바라봐야 할 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한국철도가 한 114년 역사 동안 식민지 철도 시작해서 전쟁을 겪고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 완결성을 갖고 운행돼 본 역사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역사를 113년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국토부는 얘기하는데 특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만 봐도 한국철도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게 아니다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고속철도가 도입된 나라들이 고속철도 도입을 계기로 해서 철도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그 이제 10년째 되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철도 그 공기업의 역할이 이 무너지게 되고 네. 이 공기업의 역할이 무너진다는 것은 수서발 KTX가 들어오게 되면 수서발 KTX의 수익만큼 철도공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철도공사는 지금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노선이 KTX 경부선 노선인데요. 네. 일부 그 이 경인선 노선하고요. 근데 이 노선에서 얻는 수익으로 지방의 적자선들을 보조하고 있는데 네. 이 교차 보조가 끊기게 되면 지방 적자선들이 경영 위기를 겪게 되고 또 경영 위기를 겪게 되면 이 경영 위기를 겪어서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반납하게 되면 이것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민간 철도 회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최소로 받는 이 업체를 선정해서 경쟁 입찰에 붙여서 민간에 개방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철도 회사가 단순히 뭐 이 법인 설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숙련된 기관사도 있어야 되고 열차 운행 노하우도 알고 있어야 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다음에 이 정비 시스템 이런 것까지 완결적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경쟁 입찰할 거냐. 근데 국토부가 해외 경쟁 추진 사례 성공 사례를 밝힌 예가 있어요. 네. 스웨덴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근데 거기서 새로 뭐 지방선에 이 회사 경쟁에서 들어온 회사들을 보면 그 나라 회사들이 아니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이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민간 개방에 맞추어서 네. 노선들을 장악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서 결국 이익 보는 것은 여기에 투자한 금융자본이나 그렇죠. 토건자본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시민들은 그들이 이익 보는 만큼 철도 이용의 여러 가지 문제들 높은 그 요금이라든지 뭐 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이 호환되지 않는 여러 가지 철도 체계 여러 회사들이 생길수록 표준화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수서발 KTX의 법인 설립을 시작하면서 계획되고 시도되는 거다. 이런 문제들을 이 국민들이 좀 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그 정부가 자꾸 독점을 얘기하는데요. 예. 자, 사기업에다가 주겠다는 건데 결국 예. 그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예. 아주 경제적인 논리에서만 생각한다면 예. 모든 기업은 독점 기업이 되길 바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업의 예. 가장 이상적인 예. 형태는 독점 기업이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감당할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예. 해외 거대 자본, 거대 사기업이 들어온다면 그들의 목표는 독점이겠죠. 예. 차라리 국가가 독점하는 게 우리나라가 독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독점한다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나갔나요?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그 사실 소유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예. 이 공기업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정치권이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고 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공기업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데 예. 이게 매각되거나 여러 자본들이 주식을 분할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서울 부산까지 KTX 요금이 지금 57,300원이거든요. 예. 근데 같은 구간 영국에서 이 열차를 타려면 고속철도가 아닌데도 28만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이 편도가 그 왕복하면 거의 56만 원 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두 번 어디 갔다 오려면 돈 빼기.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철도를 부자들의 장난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국 철도가 이 국영 체제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네. 기초로 내걸고 민영화 작업을 거친 후에 발생한 결과거든요. 이미 영국이나 아르헨티나 철도를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파국으로 자국의 철도망들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민영화가 진정한 대안인지 또는 경쟁 체제, 무한 경쟁이 철도를 살리는 길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책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 좀 나가고 있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끔 문자 메시지도 오고 고맙다는 응원 올 때는 힘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무슨 판매량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봐서 지금 걱정은 지금 뭐 지하철 봐도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시지 책을 안 읽으시거든요. 근데 좀 가을이 또 독서의 계절이니까 책 좀 많이 보시고 특히 이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나중에 더 편안한 열차 여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보태자면요, 청취자 여러분, 이 박흥수 선생님이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이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글 아닙니다. 팩트와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드라이하게 툭툭 짧게 치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책이 쓰여가지고 신뢰가 가실 겁니다. 읽으시다 보면. 저 강추합니다. 철도의 눈물. 자, 저의 홍보 괜찮았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박흥수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0월 24일 목요일에 소개한 책은 철도기관사 박흥수 씨가 쓴 철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후마니타스가 발간했습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